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엄마의 돈 공부, 경제적 자유를 위한 난생 처음 부자 수업, 이지영 지음, 다산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개정판 서문, 이토록 돈 공부가 필요한 순간, 프롤로그,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이미 당신 안에 있다. 1부, 엄마 돈 공부를 시작하다. 2부, 엄마의 자존감을 지키는 532 시크릿 머니 법칙. 3부, 부자 되는 습관을 기르는 엄마의 하루. 4부, 처음 도전하는 엄마의 실전 투자.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문과 프롤로그, 그리고 각 부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판 서문, 이토록 돈 공부가 필요한 순간. 5년 전 몇 번이나 실패했던 난임 시술 끝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고 육아로 인한 산후 우울증이 왔어요.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인 압박감이었습니다. 출산 이후 경력이 단절되면서 외벌이로 살림을 꾸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전화기를 붙들고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울먹였어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민지야, 괜찮은 거야? 라고 묻더군요. 끊고 나서 괜시레 외롭고 서러운 마음에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다음날 친구에게 곱게 포장된 책 선물이 왔어요.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책을 만나고 제 삶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조바심이 들었는데 이 책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제 옆에서 용기를 주고 속삭이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큰애가 6살이에요. 책 덕분에 돈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났고 쌍둥이들이 뛰어노는 오붓한 내 집도 마련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엄마의 돈 공부를 출간한 후 많은 독자들이 메일이나 서평으로 이와 같은 후기를 남겨주셨다. 책을 낸 저자로서 이보다 더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이 있을까?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은 깊은 감사로 가득하다. 제게 어떤 메시지가 이토록 많은 독자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아마도 철없던 내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된 후 겪었던 경제적 막막함과 두려움, 고뇌, 그리고 우울했던 경험까지도 있는 그대로 모두 책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던 나의 마음과는 다르게 나의 시작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원룸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하며 이미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싶지 않고, 돈 때문에 아이에게 미안해하고 싶지 않고, 돈 때문에 나를 잃고 싶지 않아서 눈물을 참으면서 돈 공부를 시작했다. 이 여정에서 독자들도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발견했을 것이다. 이 책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한편으론 그만큼 여성을 위한, 엄마를 위한 재테크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는 벼락거지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시장에도 몰려들고 있다. 서점에는 수많은 투자서와 재테크서가 넘쳐난다. 그러나 막상 엄마들은 여전히 돈 관리라면 고개를 흔들며 어려워하거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터부시하는 환경 속에서 어디서부터 돈 공부를 해야 할지 헤매고 있다. 돈 문제는 삶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채 엄마들의 인생을 뒤흔든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처럼 깊은 절망감을 느끼는 엄마들에게 감히 말하고 싶다. 지금 이 두려움과 불안감은 당신 탓이 아니니 힘내시라고. 그리고 돈 공부로 일어서느냐, 이대로 멈춰버리느냐는
오로지 당신의 몫이라고 말이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 어릴 때 부모님 파산 후 내 방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채 돈을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이다. 종잣돈 1,500만 원으로 먹자골목 원룸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아이에게만은 자신의 방을 마련해주고 싶어 악착같이 종잣돈 1억을 모아 내 집을 마련했지만 이내 다시 옥탑방으로 이사한다. 대학교 입학 때부터 학자금 대출로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돈 버는 일을 멈춘 적이 없었는데 보이는 것은 딱 두 가지다. 영원히 나를 짓누를 것만 같은 빚,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온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걱정으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다. 그리고 결심한다. 진정한 돈 공부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이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기에는 늦은 나이란 없다고 되낸다. 바로 나의 이야기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시기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이를 낳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엄마가 되었다는 점.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어떤 상황도 이겨낼 사랑이라는 힘이 있다는 점. 수많은 엄마들의 모습은 모두가 어딘가 깊이 닮았다. 그래서인지 돈 공부로 막막해하는 독자들을 만날 때면 세상이 두렵고 불안했던 나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고 강의 후 그분들의 손을 꼭 마주잡을 때면 나도 모르게 친정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동생이 3살 때 아버지께서 대기업 회사를 그만두시게 되자 어떻게든 자식을 지키고 키우고자 엄마가 동네 아파트 단지길에서 옷을 판매하셨다. 두 남매를 업고 버스로 2시간 달려 남대문에서 떼온 옷들이었다. 어느새 거칠고 마디가 두꺼워진 엄마의 손을 잡을 때면 늘 눈물이 핑 돈다. 그래서 그분들 손을 잡아드릴 때면 내 마음도 뭉클해졌고 뜨거워졌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엄마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번 개정판에서는 재테크 전문가로서 방송에서 재무상담과 멘토링을 하며 전했던 나만의 돈관리 비법과 노하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전하고 싶었던 희망과 용기를 더욱 가득히 담았다. 모든 것이 한 치 앞조차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불안정한 시기에 이 책이 나와 내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지켜줄 변치 않는 지침서가 되기를 소망한다. 돈 공부를 시작한 후 나는 나의 가능성을 온전히 믿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내 안에 있던 강점을 발견하고 나의 꿈, 나의 재능, 나의 열정에 집중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마침내 가난에서 벗어나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나에게 돈 공부는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나와 가족을 지키는 공부였고 나의 내면이 성장하는 공부였다. 그렇기에 나는 무엇보다 당신이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의 삶을 스스로 일으켜 세우는 힘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엄마. 그 단어가 돈 공부라는 단어와 마주하면 꿈과 가능성의 문이 새롭게 활짝 열린다. 그리고 돈 공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결코 없다. 돈 공부를 통해 자유로운 세상과 만나고 당신이 꿈꾸는 바로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 나에 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내 꿈을 향해서 한 발짝 내딛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이지영. 프롤로그.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벚꽃이 피어나고 따사롭던 봄에 남편과 나는 결혼식을 올렸다.
우리만의 집도 화려한 예물도 없었지만 우리는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신혼 3년이 지나고 소중한 나의 첫 아이를 갖게 되었다. 당시 삼전동 작은 빌라에 살았던 나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예쁜 아기방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사랑하는 아기와 뛰어놀고 남편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만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갖고 싶었다. 그때부터 나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실거주로 매수할 적당한 아파트를 찾아보면서 부동산을 공부했다. 주말이면 세미나에 가고 주중에는 평생교육원 강의도 들으며 열심히 산 결과 서울 역세권에 24평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이가 크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더 늘어났는데도 내 마음은 점점 공허해져만 갔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음을 알게 되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나라는 역할이었다. 결혼 후 새롭게 얻은 며느리, 아내, 엄마라는 역할을 해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잃어버린 나를 되찾고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일을 찾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제 나에게 돈 공부란 단순히 자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더욱 아껴주기 위한 과정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그래서 나는 수입의 일부를 나에게 쓰기 시작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헬스장에 등록했고 주말에 한 번씩 조조 영화를 보러 갔다.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홀로 기차 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에 돈과 시간을 쓰며 아내, 엄마로서의 역할도 병행해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와 남편은 32평 아파트에서 창밖의 한강 야경을 바라보며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은 아기방 대신 나만의 서재가 생겼다. 또 우리 부부는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시세 50억 원의 정도의 주택 및 상가에서 매년 대기업 임원 연봉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엄마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복해지길 바란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막는 것이 있다. 바로 돈이다. 특히나 결혼 후에는 행복이 결코 마음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아이에게 미안해지고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남편을 원망하게 되고 돈이 없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줄 방법을 공유하고자 펜을 들었다. 하지만 당신은 부자가 되기는 글렀다며 벌써부터 체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소위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다음 3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던가? 첫째, 부자 부모를 만난다. 둘째, 부자 남편을 만난다. 셋째, 로또에 당첨된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 현재 총 5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나는 위의 3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다. 우선 부모님은 내가 고등학교 때 대형 서점 2곳을 운영하다가 파산하셨다. 새로 분양받은 28평 아파트에 새로운 가구를 가득 들여놓고 새 차를 몰고 다니던 부모님은 하루아침에 이것들을 모두 처분하고 산동네 반지 하방으로 이사를 해야 했다. 그러나 아모르 파티, 즉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다. 나는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당시에 내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의미가 있다는 말을 믿는다. 만약 당시 우리 집이 어렵지 않았다면 나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지 못하고 받는 것을 당연시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부자 부모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렇기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다. 이번에는 부자가 되는 2번째 길, 부자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우리 부부는 남편이 일하던 어학원에서
강사에게 제공해준 원룸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우리가 가진 돈은 1,500만 원이 전부였지만 우리 나름대로 꿈과 계획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결혼 후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쳐왔다. 내가 집에 와서 다음날에 있을 회의를 준비하면 남편은 집에서 영화를 보며 쉬고 싶어 했다. 서로 다른 스케줄로 한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저녁에 늦게 자면 다른 한 사람은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원룸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종잣돈 2천만 원을 가지고 방 2칸짜리 빌라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보증금이 적다 보니 월세가 높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계약 기간이 1년인 월세에 살며 매년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높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또 갔다. 결국 신혼 3년간 3번이나 이사를 하게 되었다. 처음 이사를 간 집은 낮에도 빛이 잘 안 들어오는 데다 방음도 안 돼서 옆집에서 부부싸움하는 소리를 다 들어야 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가진 것 없이 시작했을까 하며 한숨을 쉬었다. 실제로 우리는 집들이 한 번 하지 않았고 세탁기는 중고로 7만 원에 샀으며 가스레인지는 3만 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남편과 나는 여행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결혼 1주년에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W호텔 스위트룸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함께 미래를 꿈꾸기도 했다. 만약 그때 그 여행비까지 모두 아끼고 살았다면 조금 더 빨리 더 많은 종잣돈을 모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여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만의 추억이 되었다. 넓은 집에서 처음부터 새 가구를 들이고 남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을 의식하며 돈을 썼다면 오히려 남편과의 추억을 만들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 같다. 함께 꿈을 꾸고 점차 우리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행복을 느끼게 된 것은 어쩌면 그 힘들었던 시작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깨닫는다. 솔직히 예전에는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돈이면 행복도 사랑도 손쉽게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삶의 고비가 올 때마다 나를 지탱해 주었던 것은 남편과 함께 이겨내었던 시간, 같이 만들어간 기억들이다. 내가 손수 준비했던 첫 아이의 백일 잔치,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했던 아이의 초등학교 첫 공개 수업,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남편과 둘이 떠났던 해외여행. 이 모든 것들이 삶의 공백을 채워주는 보석이 되었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이처럼 나에겐 부자 남편이 없었기에 둘이서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는 3번째 길. 로또에 당첨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다. 2014년에 사회 여러 문제들을 고발하는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복권 당첨자들의 당첨 이후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생일대 행운을 얻은 로또 당첨자들의 삶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당첨 후 더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거액 복권 당첨자의 삶을 조사한 결과 90% 이상은 파산, 이혼, 범죄 등에 연루되어 당첨 전보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더욱 불행해졌다고 한다. 돈이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릇만큼 모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운이 좋게 돈이 들어와도 내 그릇이 그걸 담아내지 못하면 그 돈을 장악하기 어렵다. 결국 돈에 욕심을 내기 전에 돈을 담을 수 있는 부의 그릇부터 키워나가야 한다. 이처럼 나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지도 못했고 부유한 남편과 결혼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로또는 사본 적도 없다. 신혼 때 나를 되돌아보면 맞벌이로 직장을 다니면서 악착같이 하루하루를 살아온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꿈과 희망에 불과했던 평범한 주부였다. 그리고 직장일, 육아,
재테크를 병행하며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버겁고 힘들었던 과거마저도 삶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 책을 펼칠 당신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고 힘든 짐을 홀로 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혼을 하고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면서 커져만 가는 책임감에 짓눌려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조차 큰 사치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더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해하면서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불안감이 삶을 옥매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절대로 함부로 희망을 놓지 않길 바란다.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부자 순위 500위권에 올라 영국 여왕보다 더 큰 부자가 된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20대 초반 고향인 영국에서 포르투갈로 건너가 결혼을 한 후 2년 만에 이혼하고 무일푼으로 고향에 돌아온 싱글맘이었다. 그녀는 28살에 아이와 단둘이 남아 정부 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혼녀가 되었다. 보조금이 떨어져 분유마저 살 수 없을 때는 아이에게 우유 대신 맹물을 먹여야 했다. 그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피눈물이 맺혔지만 자신의 품에 안긴 작은 딸아이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걸으며 소설의 스토리를 구상했고 아이가 잠들면 집 근처 커피숍에 앉아 글을 썼다. 이렇게 지쳐 쓰러질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글을 써서 소설을 완성했다. 그 후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마법과도 같다. 그녀의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렸을 뿐 아니라 영화로 제작되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마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힘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순간 그녀는 자신이 갖고 있던 두 가지를 떠올리고 이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것은 그녀의 재능도 아니었고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희망도 아니었다.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고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녀만의 두 가지 힘은 바로 자신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제약의 순간에도 나의 꿈을 믿어주는 힘이었다. 약해 빠진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힘 또한 마찬가지다.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를 일으켜주었던 바로 그 말, 엄마. 세상에 이것만큼 마음을 울리는 말이 또 있을까? 나 또한 엄마이기에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엄마이기에 힘든 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엄마이기에 힘든 현실에 맞서서 현명하게 돈과 시간을 관리할 의지를 다질 수 있었고, 엄마이기에 우리 가족을 위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왔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 비록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다고 할지라도 힘들게 걷고 있는 이 길이 언젠가는 반드시 완벽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기 바란다. 경제적 자유와 행복으로 나아가는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1부 엄마, 돈 공부를 시작하다. 첫걸음이 두려운 당신께 연령대별 핵심 돈 관리법. 연령에 따라 돈 관리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 사람마다 자산 규모와 재테크 성향의 차이가 있지만 꼭 피해야 하는 원칙은 나이대별로 비슷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연령대별 핵심 돈 관리법을 알아보자. 20대, 차를 사지 마라. 가장 먼저 20대에는 차를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재테크다. 어떤 후배는 취직하자마자 자신이 꿈꾸던 자동차를 할부로 사들였다.
하지만 자동차를 매수하고 나자 엄청난 경비가 나가기 시작했다. 매달 내야 하는 할부금, 보험료, 주유비, 그리고 주차비까지. 차를 사기 전에는 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여러 비용이 발생했다. 결국 이 친구는 회사를 몇 년씩 다녔음에도 모은 돈이 거의 없다. 주말이면 자동차를 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게 되었고 지출은 더욱 늘어났다. 20대는 재테크를 할 때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데 돈을 써야 한다. 나의 업무 능력 향상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돈을 써야 한다는 의미이다. 내가 아는 한 친구는 회사에서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퇴근 후에도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차가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다녔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승진도 굉장히 빨리 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자신이 원하는 회사로 이직에 성공하여 몸값이 더 높아졌다. 20대라면 나는 이 정도 쓸 수 있어 하며 현재 재정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보다는 자신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자. 30대, 전세 살지 마라. 다음으로 30대에는 전세를 살지 않는 게 좋다. 내 후배는 신혼살림을 전세로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 전세에서 조금만 더 돈을 보탰으면 매매해서 자기 집을 마련할 수도 있었다. 몇 년이 지나니 집값이 계속 올랐고 덩달아 전세금도 오르면서 전세에서 반전세가 되어 생활비가 더욱더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어쩌면 나만의 힘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떠올려야 한다. 내 힘만으로 집을 매매하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더 큰 힘을 빌려서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레버리지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레버리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집을 저렴하게 매수하는 방법이 없을지 물색하는 부동산 공부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담보대출도 하나의 지렛대 효과가 될 수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담보대출은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투자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끊임없이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레버리지다.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너무 좋은 집만 고수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 친구는 서울 중심의 7억 원 정도의 전세를 살고 있다.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외곽이라면 그 정도의 돈으로 충분히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지렛대를 찾고 내 집을 구입하기 위한 노력을 30대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40대, 한 우물만 파지 마라. 40대에는 절대 한 우물만 파서는 안 된다. 직장에 자신의 삶을 모두 쏟아부어서도 안 되고 부동산 혹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40대에는 무엇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 세계를 확장시키는 때가 바로 40대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여러 부문에 관심을 두고 나에게 맞는 투자 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지 다양하게 공부하면 좋겠다. 30대에 나의 집을 마련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40대에는 어떻게 하면 여윳돈을 더 많이 굴릴 수 있을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금융상품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50대, 자식에게 얽매이지 마라. 마지막으로 50대와 60대라면 자식을 잊어야 한다. 50대까지는 엄마는 자식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한다. 그렇지만 50대와 60대에는 나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식을 생각하기보다 나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내가 아는 한 50대 부부가 있다. 그 집은 자식들이 모두 서울의 직장에 취직해서 그 집에 빈방이 3개가 있다. 한 번은 그분들께 빈방이 많으면 관리하기도 힘드니 병수를 줄이고 거기서 생긴 여윳돈으로
투자 공부를 하라고 제안을 드렸다. 그런데 그 어머님은 자식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명절에 휴가 내고 왔을 때 잘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하셨다. 비슷한 사례의 또 다른 부부가 있다. 이분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학군이 좋고 비싼 지역에 집을 마련하셨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모두 취직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 집에 그대로 살고 계신다. 그 이유를 여쭤보니 이사하는 일이 너무나도 귀찮고 힘들다고 하셨다. 물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변화를 주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렇지만 50대와 60대에는 조금 더 단호해지고 용감해져야 하는 때라고 생각한다. 50대와 60대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 보다는 매달 나에게 꾸준한 소득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 앞으로의 노후를 위해서 어떠한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철저히 공부해야 한다. 2부. 엄마의 자존심을 지키는 532 시크릿 머니 법칙. 첫걸음이 두려운 당신께. 1. GDB 시스템, 가장 쉬운 통장 관리법. 절약을 생활화하는 요즘 사람들은 냉파로 식비를 절감한다고 한다. 냉파란 냉장고 파먹기의 줄임말로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가 모두 떨어질 때까지 마트를 가지 않고 그 재료만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을 일컫는다. 냉장고 파먹기를 잘하면 생활비를 대폭 줄일 수 있고 냉장, 냉동실의 전기 효율을 높여 전기료까지 절약할 수 있다. 나는 이를 3단계로 구분해 보았다. 1단계.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확인한다. 2단계. 식재료의 목록을 적고 종류별로 나눈다. 3단계. 냉장고 지도를 만든다. 여기서 냉장고 지도란 식재료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종이에 그려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고추장, 된장,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 과일, 채소와 같은 신선도 유지식품, 고기, 해산물 등 바로 조리해야 할 식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 냉장고 파먹기의 핵심은 바로 요리 레시피에 너그러워지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고기가 없다면 참치 통조림이나 버섯으로 대체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한다. 또한 성공적인 냉파를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수이다. 나는 냉장고 파먹기의 3단계를 정리하면서 엄마의 돈 관리에도 이러한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기하게도 저축은 최대화하고 생활비는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 또한 냉장고 파먹기의 3단계와 유사하다. 1단계. 생활비 내역을 적는다. 2단계. 생활비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 검토한다. 3단계. 냉장고 지도를 그리듯 수입이 들어오면 3개의 통장에 나누어 넣는다. 나는 이 3개 통장 시스템을 GDB 통장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GDB 통장 시스템의 핵심 또한 냉파와 마찬가지로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져야 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G는 황금 거위 통장을 뜻한다. 앞서 수입의 50%를 저축할 것을 권하면서 황금 거위 통장을 언급한 바 있다. 소득의 50%는 무조건 이 통장으로 매달 특정 날짜에 이체한다. 그리고 이 통장은 일정 금액이 되기 전까지는 깨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한다. 두 번째 D는 바로 앞서 말한 다이아몬드 통장이다. 지난 3개월간의 지출 내역을 확인한 후 식비, 외식비, 의료비 등의 변동 지출 중 감정으로 인해 나간 돈을 제외한 순수하게 가족과 나의 미래를 위해 쓴 금액을 계산해 그것만 이체하는 통장이다. 이 안에는 인스턴트 냉동식품 대신 직접 조리하기 위해 구입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 구입비를 포함시킨다. 또한 나와 남편,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 구입비도 넣어둔다.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헬스장 회원권 구입비뿐만 아니라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 쓰는 영양크림과 마스크팩 구입비도 넣어둔다.
지나가다가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지르는 옷이 아닌 언제라도 중요한 미팅에 입고 나갈 수 있는 세련되고 깔끔한 정장 한 벌을 구입할 수 있는 돈도 넣는다. 대신 평소의 죄책감을 해소하고자 아이에게 사주던 고가의 장난감, 꼭 필요하진 않았지만 싸다는 이유로 구매한 옷, 기분에 따라 마시던 테이크아웃 커피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인다. 또한 주말에 요리하기 귀찮아서 사 먹거나 배달시켜 먹던 외식비도 과감히 줄인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자신을 위한 금액을 산정한다면 다이아몬드 통장에 있는 돈으로 좀 더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세 번째 B는 예비비 통장을 뜻한다. 예비비 통장은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통장이다. 얼마 전 친구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였다. 허리 수술로 갑작스러운 수술비를 부담해야 했고 아이들을 돌봐줄 도우미 아주머니를 출퇴근제로 구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태어나고 나서도 누워있는 시간과 재활치료를 하는 시간이 많아져 아이를 맡아줄 아주머니 고용비와 함께 재활치료비도 나가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이에 대비하지 않는다. 하지만 엄마라면 반드시 가족의 안정을 지켜야만 한다. 돈을 잘 벌고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예기치 않은 일들에 대비할 수 있어야만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은행에서 10년간 일하면서 내가 배운 것 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경기 변동이나 위기 상황에 대비해 은행은 충분한 자본을 갖고 운영을 한다는 점이다. 예금 금리를 1%만 더 준다고 해도 고객들이 돈을 맡기는 은행도 예비비를 마련하고 있는데 하물며 한 개인이 예비비 없이 지낸다는 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만약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도 끄떡없도록 예비비를 비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나는 예비비 통장 잔액은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합친 월 평균 생활비의 3배에서 5배 정도의 금액을 유지할 것을 권한다. 39세 미만인 가계 월 평균 지출을 대략 270만 원으로 잡는다면 예비비에 넣어야 하는 돈은 이에 3배에서 5배인 약 810에서 1350만 원이라 할 수 있다. 다소 과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그 정도의 금액을 통장에 예비비로 넣어둔다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고에도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다. 참고로 예비비는 언제라도 입출금이 가능하고 이자가 높은 CMA 통장에 넣는 것이 좋다. 종잣돈 마련을 위한 황금거위 통장, G통장, 나와 가족의 발전을 위한 다이아몬드 통장, D통장, 비상자금을 위한 예비비 통장, B통장을 합친 GDB 시스템을 기억하자. GDB 시스템으로 통장을 분리하고 관리한다면 효과적인 돈 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 2. 내 아이를 위한 경제교육법.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라는 말이 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남긴 말이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은 성경을 쓸 정도로 뛰어난 엘리트 인재의 여유 있는 집안 출신이었다. 그러나 그는 천막을 만드는 자신의 생업도 계속 유지했다. 그는 낮에는 천막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일을 마친 후에는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선교사의 의무를 다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의 자존감과 삶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부자들은 스스로 돈을 벌고 관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부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녀의 경제교육에도 철저했다. 미국 최고의 부자 록펠러 2세는 매주 토요일마다 자녀의 용돈기 입장을 보며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빌 게이츠는 자녀에게 매주 1달러의 용돈을 주고 집안일을 돕거나 칭찬받을 일을 할 때만 추가적인 용돈을 줬다. 부자들이 실천한 것처럼
경제교육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판단력을 기르고 진정한 돈의 가치를 깨닫도록 도우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경제 교육의 핵심이다. 대개 한국 부모들은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말하며 아이로 하여금 가계나 경제와 거리를 두게 만든다. 대학생이 되어도 직접 돈을 벌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주변에 있는 후배들을 봐도 직장에서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부모님과 여전히 같이 살며 생활비는 부모님이 다 내고 자기는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결혼할 때쯤이 되면 부모님은 얼마나 모아주셨을까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다. 신기하게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보듬으려 할수록 자녀는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긴다. 그런데 과연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에게 의존하고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이유조차 모른 채 미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 꼭 자녀만의 잘못일까? 가정이란 사회의 가장 작은 축소판이다. 가정에서 아이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주는지가 사회에서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한다. 부모라면 반드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된 후에는 스스로 돈을 벌어 경제적 자립을 이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노동의 신성함을 깨닫게 해주고 무엇이든 희생과 노력 없이는 얻지 못한다는 점을 일깨워야 한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며 자란 아이는 자신이 왜 노력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내 아이의 경제 지능을 높이는 법. 지금 이 시대는 무엇보다 자녀의 경제금융 지능을 높여줘야 한다. 나의 자녀가 자라서 부딪히게 될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바로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생존력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스스로 독립하여 자립심을 가질 때 비로소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어른이 된다. 앞으로는 자녀가 더 클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자. 나는 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 경제 습관을 길러가는 아이로 거듭나기 위한 경제교육 3단계를 제안하고 싶다. 1. 용돈 기입장으로 합리적인 소비 습관 기르기. 경제교육의 첫 단계는 용돈 기입장을 통해 아이들에게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다. 자신이 받은 용돈 안에서 지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없던 소비는 참는 과정에서 아이는 합리적인 소비를 몸소 익히게 된다. 용돈은 풍족한 것보다는 살짝 부족하게 주는 것이 좋다. 다만 집안일을 돕거나 스스로 세운 목표에 도달했을 때 추가적인 용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의 지출에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아이의 모든 지출을 사사건건 간섭하면 아이는 경제적 자립성을 키울 기회를 잃게 된다. 용돈은 자율적으로 쓰되 추가적인 용돈을 주지 않고 원칙을 지켜서 아이의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하자. 이에 더해 일주일에 한 번 아이가 쓴 용돈 기입장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한다면 아이는 자신의 지출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귀중한 가르침을 얻을 것이다. 2. 꿈 통장을 통한 저축 습관 실천하기. 합리적인 소비 습관만큼 저축 습관도 중요하다. 두 번째 단계인 꿈 통장을 만들어 아이의 저축 습관을 길러주자. 저축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끼라고 말하기보다는 저금한 돈이 다 모이면 어떤 걸 갖고 싶어? 등의 질문을 통해 저축해야 하는 이유를 본인에게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 통장에 몇 월 며칠 땡땡땡을 위한 통장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적어서 붙여준다면
아이는 자신의 꿈을 성취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게 된다. 꿈 통장의 꿈은 아이가 원하는 것으로 결정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아이는 돈이 삶의 목적이 아닌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3. 나눔 저금통으로 베푸는 기쁨을 알기. 세 번째 단계는 나눔 저금통을 통해 아이들에게 베푸는 삶을 알려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체다카라고 불리는 저금통을 선물한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가난한 이웃을 위한 기부금을 체다카에 모으며 남을 돕는 습관을 기른다. 미국의 억만장자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의 거부한 부와 성공에는 나누고 기부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나눔은 스스로를 돕는 일이기도 하다. 나눔을 통해서 타인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성품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나눔의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이 가진 것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녀가 진정한 어른이 될 때 부모 또한 자식에 대한 끝없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노후를 진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부모가 노후를 잘 준비하면 결국 부모도 은퇴 후 자녀에게 기대거나 손 벌리지 않을 수 있어 부모와 자식 간에 더욱 편안한 관계가 유지된다.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돈 문제를 언급하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주변을 한번 돌아보자.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 간의 사이가 멀어지는 일은 매우 흔히 볼 수 있다. 돈은 그저 물질적인 수단일 뿐이지만 너무나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한다. 그렇기에 자녀 교육에 대해 자신만의 철학을 바르게 정립하는 일 또한 돈 공부의 영역이다. 자녀를 위한 경제 교육은 결과적으로 엄마의 삶을 더욱 단순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3부. 부자 되는 습관을 기르는 엄마의 하루. 2주 완성 부자 습관 프로젝트. 2018년 EBS 호모 이코노미쿠스 시즌2 방송에서 멘토로 출연한 이후 나는 재무 멘토링을 시작하여 돈 문제로 고민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중 강연과 상담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 빚만 10억 원이에요. 나에게 찾아온 연진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물려받은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빚이 빚을 낳아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다. 그동안 전혀 모르던 일을 갑작스럽게 알게 된 것도 모자라 남편은 허리디스크 판정까지 받아 일을 쉬게 되었다. 빚, 파산, 적자. 인생의 어느 순간 사람들은 위기에 마주친다. 자신이 기대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볼 때 마냥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조금만 힘을 내고 관점을 바꾼다면 새로운 기회를 움켜쥘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펼쳐볼 꿈조차 꾸지 못한 채 평범하게 살거나 또는 위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위기 상황에 압도되어 문제를 처리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분들의 사연을 들을 때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아프다.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인 에세이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하다 라는 책에서 저자는 혼자 쓸쓸하게 3평짜리 원룸에 살고 있었다. 변변한 직장도 없고 애인에게는 버림받아 외톨이였던 그녀는 29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케이크 한 조각을 샀다. 케이크를 먹으려던 그 순간 케이크 위에 있던 딸기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주워서 먹으려고 보니 딸기에는 머리카락이 달라붙어 있었다. 자신의 초라함을 너무나도 절실히 느낀 그녀는 결국 1년 후 생일에 죽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죽기 전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해보기로 시작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결국 그녀는 1년 후 완벽하게 변신하여 꿈꾸던 라스베가스에서 생일을 맞게 됐다. 책 속에는 기적을 바란다면
발가락부터 움직여보자 라는 문구가 나온다.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기 시작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던 암흑이 걷히기 시작하고 동굴에서 나올 수 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나는 이 말을 건네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김미경 TV에서 미혼모 재무 코칭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이 책을 선물로 드렸다. 무너진 나를 일으켜주는 습관 기르기. 재무 멘토링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 돈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잃는 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작은 습관을 가다듬어야 위기의 상황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 안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 나는 그 첫 시작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7가지 모닝 플랜을 작성하는 습관을 추천한다. 7가지 모닝 플랜. 1. 오늘의 예상 지출액은 얼마인가? 2. 어제 실제 지출액은 얼마인가? 3. 오늘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4.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5.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법 한 가지. 6.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 한 가지. 7. 내가 좋은 이유. 이 항목들은 오늘 하루 중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에 맞추어 자신의 시간과 돈을 계획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이끈다. 앞서 언급한 EBS 재무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만난 나의 멘티는 2천만 원의 빚이 있고 매달 적자가 나던 분이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그분이 월 190만 원을 모으셨는데 가장 효과가 컸던 방법이 바로 매일 아침 7가지 모닝 플랜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자신의 습관과 마인드를 바꾸고자 한다면 2주간 14일 부자 습관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을 추천한다. 지금까지 책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경제 습관을 포함해 자신의 재무관리 전반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이다. 대표적인 미션은 다음과 같다. 14일 부자 습관 프로젝트. 1일차. 돈 공부를 해야 하는 나만의 절박한 이유 적기. 2일차. 지난 3개월 지출 금액 평균을 계산하고 향후 2주 동안의 예산 정하기. 3일차. 경제신문 기사 3개를 읽고 한 줄로 요약하기. 4일차. 이번 달에 무지출 데이 계획하기. 5일차. 7가지 모닝 플랜 적기. 6일차. 토스 앱을 다운받고 신용 등급 확인하기. 7일차. 어카운트 인포 앱을 다운받고 휴먼 계좌 정리하기. 8일차. 나의 부채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고 상환 계획 세우기. 9일차. 미니멀리즘 실천의 날을 마련하기. 10일차. 경험과 재능을 돈으로 바꿀 3가지 방법 적기. 11일차. 다이아몬드 통장을 개설하고 재무 버킷리스트 만들기. 12일차. 감사일기, 성공일기, 미래일기 적기. 13일차. 아바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3가지 방법 적기. 14일차. 맞벌이 효과가 있는 풍차 적금 1호 개설하기. 자신의 배움에 투자하기 위한 다이아몬드 통장과 14일의 결실인 풍차 적금 1호를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참여자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돈 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박 육아로 무기력감과 우울증을 겪고 있던 전업주부에서부터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압박감에 눌려있던 워킹맘까지. 부자 습관 프로젝트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재정 상황을 가다듬는 능력을 선물했다.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도전을 시작하는 만큼 바뀔 수 있다. 작은 습관을 통해서
이제 부자가 되는 첫걸음을 내디뎌보자. 4부. 처음 도전하는 엄마의 실전 투자. 할 수 있다는 용기 충전. 얼마 전 선배 K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퇴직금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월세를 놓고 추가로 전세를 끼고 신분당선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더 샀다. 그리고 곧장 해외여행을 떠났다. 아직 골드미스인 그녀는 오랫동안 여행을 꿈꿔왔다. 1년에 고작 5일간 주어지는 휴가 기간에 여행을 다녀오는 건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결국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떠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명예퇴직을 결정했다. 비록 지금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버는 근로소득이 사라졌지만 그녀의 명예퇴직금으로 투자한 광화문 인근 오피스텔에서 꼬박꼬박 수입이 나오고 있다. 수십 년을 다닌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두렵지 않냐는 질문에 그녀는 두렵긴 이제야 정말 마음이 안정되고 안심이 되는 걸 이라고 답했다. 얼마 전 한 친구는 아파트 전세금 1억 원을 올려주고 재계약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것도 정말 싸게 한 거야. 다행히 운이 좋아서 같은 단지 내 아파트로 옮기는 바람에 애들이 전학 갈 필요도 없어졌어. 너무 다행이지 뭐야? 그래, 잘 됐다. 그런데 너 여유자금이 좀 있었나 보다. 전세금도 바로 올려주고. 혹시 전세 대출은 받은 거야? 아, 통장에 예금해둔 금액이 있었어. 뭐? 그럼 그 돈을 계속 예금 통장에 넣어두었던 거야? 물론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예금 통장에 예비비를 넣어두어야 한다. 하지만 1억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젊은 부부가 그저 예금 통장에만 넣어두었다는 게 너무나 아까웠다. 나는 곧 아니 그 돈을 대출 끼고 월세 나오는 조그만 오피스텔이라도 사지 그랬어. 예금 이자도 낮은데 너무 아깝다. 라고 하자 친구는 바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답했다. 야, 월세 놓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 어머님은 수원에 17평짜리 아파트 월세 놨다가 세입자가 월세를 몇 달째 안 내고 있어서 마음고생 중이셔. 월세는 관리하기도 힘들잖아. 세입자가 월세 안 낸다고 하면 어떡해? 집값이 떨어져도 문제고 차라리 예금에 넣어두는 게 편하다니까. 주변을 보면 당장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를 매수할 능력이 있는데도 정확한 조사 없이 막연한 공포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자산을 그냥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그 친구가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예금에 넣어두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물론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녀를 새로운 도전으로 이끌 만큼 강렬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세상에 과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나 역시 부동산 투자나 세입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했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수입이 들어오길 바랬고, 반드시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인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싶었다. 10여 년을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기로 결정한 선배 역시 자신이 원하던 강렬한 소망이 있었기에 돈을 통제하고 싶어 했다. 돈 공부는 결국 자신의 꿈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나는 돈 공부를 하면서 부동산 공부 역시 순차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다. 처음에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매수했고 이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소형 임대용 아파트를 공략했다. 가격이 높은 물건을 무리하여 투자하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투자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형 물건 중 하나는 일산의 소형 아파트인 문촌마을 부영 아파트이다. 2014년 1억 3,200만 원에 매수한 이 물건은 리모델링을 한 후 보증금 2천만 원에 50만 원으로 월세를 놓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작은 평수가 4억 5천만 원이고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에 70만 원 정도이다.
이 물건은 소형이라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매수할 때 자금 부담이 매우 적었다. 이 물건은 나에게 몇 년 동안 꼬박꼬박 월세 소득을 안겨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 친구의 경우 나처럼 수익형 물건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돈을 그저 통장 속에서 잠자게 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집주인에게 1억 원의 전세금을 올려주면서 본인이 아니라 집주인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금을 보태주었다. 가슴속에 강렬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시작하지 못한다. 한편 강렬한 소망이 있다고 해도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따라서 강렬한 소망과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용기는 늘 함께 지녀야 한다. 엄마에게 돈 공부란 바로 자기 안에 숨겨진 뜨거운 소망을 확인하는 일이다. 또 이를 위해 도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장착하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전 과정을 뜻한다. 그 과정에서 엄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따라서 엄마에게 돈 공부란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목적에 이끌려가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꿈과 소망을 확인하면서 시작되며 사랑과 책임감으로 이끌어지는 인생의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 또한 이제부터 그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